2000년 가을의 공기는 유난히 습했고 평일이 일대의 들판에는 해가 짧아진 계절 특유의 적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10월 25일 김혜선은 이른 오전부터 마을 가게에서 복분자주를 들이키며 서성거렸다. 하는 일 없이 지내던 그는 술 기운이 올라올수록 이유 없는 적대감과 충동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고 정오 무렵 야산 아래로 난기를 비틀거리듯 걸어 내려가며 술 냄새를 흘렸다. 해가 조금씩 기울 무렵 귀가 중이던 11살 소녀 정양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는 서서히 몸을 움직였다. 소녀는 그가 다가오자 놀라 비명을 내질렀지만 그는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야산 쪽으로 끌고 갔다. 커터칼을 꺼내 옷을 찢어 결박하면서 소녀는 이미 호흡이 가빠졌고 숲길에는 살기 어린 숨소리와 바스락거림만 남았다. 재갈을 물린 소녀는 성추행 도중 호흡이 끊어져 갔고 김혜선에 서둘러 시신을 무덤 위에 눕혔다. 그는 소녀의 옷과 책가방을 접어 정리해놓고 허겁지겁 산을 내려왔다. 그날 저녁 소녀가 귀가하지 않자 가족은 파출소로 달려갔고 마을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곳곳을 뒤졌지만 밤이 깊도록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수색팀은 무덤 위에 이상할 만큼 가지런히 배치된 시신을 발견했다. 소녀의 몸에는 목 졸림과 성추행 흔적이 선명했고 옷들은 의도적으로 접어놓은 듯한 형태였다. 이 낯선 연출은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고 초동수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십자가 형태의 사체 배치를 종교적 의식에 잔재라 오판한 경찰은 주변의 사이비 활동 여부에 수사력을 흩뜨렸고 두세 번 비슷한 인상의 남성을 야간 귀갓길에서 느꼈다는 여학생들의 신고 또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묻어버렸다. 범인은 시골 마을의 허점을 확인한 채 아무도 자신을 좇지 못한다는 착각 속에서 2달을 더 보냈다. 12월 19일 김혜선은 다시 복분자주로 속을 채운 뒤 칼과 노끈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하루가 저물어갈 시간 국도 주변 숲에 숨어 오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다. 기회를 포착한 그는 한 여고생의 뒤를 밟았지만 학생이 낌새를 채고 뛰어가 버리면서 계획은 흐트러졌다. 포기하지 않은 그는 정수장 근처까지 이동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두 남매를 발견했다. 누나 박양과 남동생 박구는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고 주변은 가로등조차 희미했다. 그는 먼저 어린 남동생에게 덤벼들어 넘어뜨린 뒤 운동화 끈으로 손을 묶고 눈을 막은 채 논두렁으로 끌고 가 엎드리게 했다. 목을 강하게 압박하여 아이가 움직임을 멈추자 그는 시신을 그대로 둔 채 누나 박양을 뒤쫓았다. 박양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금방 제압당해 외진 무덤가로 끌려갔다. 박양은 소나무 뿌리에 팔과 다리가 각각 묶인 채 살아있는 동안 온갖 잔혹한 폭력에 노출되었고 결국 칼에 여러 차례 찔린 뒤 숨이 끊어졌다. 범인은 허벅지 살 일부를 도려내는 기괴한 행동을 저지른 뒤 시신을 버리고 산을 빠져나왔다. 20일 아침 마을 주민들은 논두렁에서 박군의 시신을 먼저 발견했고 수색 범위를 넓히던 중 비탈진 무덤가에서 박양의 시신을 발견했다. 마을은 공포에 잠겼고 한 달 반 전의 아동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이 즉시 제기됐다. 현장에서 확보된 족적과 모발, 범인의 이동 경로는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었고 두 사건 사이의 범행 방식 역시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범인이 술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움직였으나 범행 직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된 행동을 보이는 점에 주목해 용의자를 좁혀갔다. 12월 말 한 슈퍼 주인은 범인 인상착의와 흡사한 남성이 범행 당일 오후 술을 잔뜩 마셨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탐문을 이어갔다. 결국 김혜선의 집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 노끈, 칼, 범행 시각에 맞춰 지역을 이동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서 그는 급히 연행되었다. 체포 순간 그는 술에서 깨어난 듯 얼떨떨한 모습이었지만 조사실에서는 범행 일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술 기운에 의한 충동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소리를 질러 겁이 나 제압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이후의 행적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연출과 조직성이 섞여 있었다. 법의학 감정과 현장 증거는 그의 진술을 대부분 허물어뜨렸다. 살인과 성폭행, 시신 훼손, 연령이 어린 피해자에게 가해진 잔혹한 방식은 계획성의 여부를 떠나 극도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검찰은 그가 알코올 의존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특정 시간대에 피해자를 찾으려 이동한 정황을 근거로 고의성과 예견 가능성을 강조했다. 지역사회의 충격은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수준이었고 재판정에는 연일 언론과 주민들이 몰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충동이나 정신적 미성숙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보았다. 3명의 피해자가 모두 연령이 어린 아동 청소년이었고 일부는 극단적인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시신을 의도적으로 특정 형태로 배치하거나 훼손한 행동은 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이 주장한 알코올 영향과 충동성은 형을 감경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고창의 겨울은 오래도록 음울했다. 마을 어귀의 가로등은 사건이 있던 들판을 비추며 수개월 동안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날의 흔적을 되살렸다. 새 아이가 지나가던 길은 아직도 조용했고 산비탈의 무덤가는 초겨울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을 품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마을의 시간은 그의 겨울의 지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고창 아동 남매 살인 사건은 단순한 충동 범행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잔혹성과 반복성을 지녔다. 범인은 어린 피해자만 골라 2달 간격으로 3명을 살해했고 성폭력, 시신 훼손, 구속 등 극단적인 폭력을 가한 뒤 시신을 기괴한 형태로 방치했다. 첫 범행 이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시 흉기를 준비해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은 사실상 100%에 가까웠다. 무기징역으로 사회와의 연결이 남아있는 한 그는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교정 가능성도 인간적 양심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의 잔혹성 때문에 이 사건만큼은 사형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조치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유령작가 구독과 좋아요 앙탈 한번 부리고 마칩니다.